이화 줄거리. 신우가 주유왕을 치기 위해 불러들인 견융주는 호경에 큰 풍파를 일으키고 주유왕에 이어 천자로 등극한 주평왕은 위세를 떨치는 견융주를 피해 낙양으로 동천을 한다. 한편 진문공은 꿈을 쫓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현명한 정장공은 자신을 밀어내려는 아오단과 어머니의 모의를 간파하여 대처하고 이에 단은 자살하지만 어머니를 불러 끝까지 복량한다. 주평왕이 궤공을 총애하자 정장공이 불만을 품고 주나라와 정나라는 인지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의를 보인다. 한편 주우는 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민심을 달래고 스스로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정나라를 치기로 한다. 송나라, 노나라, 채나라는 위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지만 정장공의 노회한 대처로 수습되고 돌아가게 된다. 6. 대의 멸친. 싸움에 참가한 모든 장수들은 갑자기 철군을 명령하는 석후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다. 주우 또한 이 점에 의문을 갖고 급히 석후를 불러 회군하는 이유를 묻는다. 우리 장병의 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한 이때 어찌하여 승리에 편승하여 더욱 진격하지 않고 회군을 선포했소. 이에 석후는 진언할 것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달라고 청한 뒤 조용히 대답한다. 정나라 군사는 원래 강병으로 유명하고 또 그 군우는 왕조의 경사라는 높은 자리에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는 오늘의 승전만으로도 좋기 위험을 세운 것이나 진배없나이다. 주공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라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이때 오래도록 외방에 머물러 계신다면 혹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주우는 석후의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컸다. 만일 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과인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요. 이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노, 진, 채 세 나라 장수들이 들어와서 승전을 축하했다. 그리고 철군시키겠다고 통고한 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석후는 스스로 공이 있음을 자랑하며 주우를 옹호하고 의기양양하게 귀국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주우가 석후에게 묻는다. 아직도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석후가 아랜다. 신에 붙인 석작은 지난날 상경자리에 있었나이다. 그는 원체 신임이 두터워서 백성들을 쉽게 복종시켜 싸웁니다. 그러니 신의 부친을 불러 정사를 맡기면 반드시 민심이 안정될 것이옵니다. 이에 주우는 석후에게 즉각 석작을 입조시키라고 분부했다. 석후가 집으로 돌아가 부친께 말한다. 이번 새로 군위에 오른 주공께서 아버님을 공경하며 사모하고 있으니 한번 뵙도록 하십시오. 석작이 묻는다. 새 주공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민심이 안정되지 않아 아버님으로부터 좋은 계책과 지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누구나 즉위할 때에는 왕조에 가서 품명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새 주공이 주나라에 가서 천자를 아련하고 멸류관과 제후복을 받으면 천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그때 비로소 군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말씀은 100번 지당합니다만 만약 까닭 없이 주에 입조하면 천자는 필경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보내 왕에게 통정한 뒤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진우는 주왕께 충성하여 조정에서 부르면 가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래서 주왕은 진우를 매우 총애하신다. 우리나라와 진나라는 본래 친하게 지냈고 또 이번에 정나라를 토벌할 때 군사까지 빈 일이 있었다. 그러니 새 주공은 먼저 진나라에 가서 진 환공으로 하여금 주왕을 뵙고 이곳 일을 상주하게 한 연후에 낙양에 가서 천자를 아련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석후는 부친의 탁견에 감탄했다. 이튿날 석후는 주우에게 가서 부친의 말을 전했다.
주우는 크게 기뻐하며 그 즉시 옥백의 예물을 갖추고 석후의 호의를 받으며 진나라를 향해 떠났다. 한편 석작은 진나라의 대부 자침과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는 아들 석후가 다녀간 날 혈서 한 통을 써서 신복 부하에게 주며 비밀리에 자침에게 가서 그것을 진환공께 바쳐달라고 청할 것을 분부했다. 그 혈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신 석작은 재배하고 진현우 전하께 설을 올리나이다. 위는 본래 작은 나라로 하늘이 무거운 재앙을 내려 불행히도 주군을 시해하는 변제가 일어났사옵니다. 이는 반역한 형제 주의 소행이오나 실상은 외신의 아들 석후가 그 지위를 탐하여 악을 도왔기 때문에 생긴 재앙이었나이다. 지금 이 두 역적을 죽이지 않는다면 장차 천하의 난신적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늙은 몸은 나이 많고 힘이 없어 능히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와 성군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두 역적이 수레에 나란히 앉아 기국에 입주하는 것은 실상 노부의 계책에서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기국이 그들을 구속하여 죄를 집행하사 신하된 자의 기강을 바로잡으신다면 실로 천하의 다행으로 꼭 외신나라만의 다행은 아니라 하겠나이다. 진환공이 이 혈서를 읽고 자침에게 묻는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자침이 대답한다. 위나라의 역적들을 용서하면 우리 진나라까지도 악에 물들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들이 오는 것은 제발로 죽음을 청하러 오는 것인즉 그냥 보내면 아니되옵니다. 이에 진환공은 자침에게 주우를 사로잡을 계책을 세우라고 명했다. 며칠 후 주우는 석호와 함께 진나라에 도착했다. 그들은 석작이 진환공에게 올린 계책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진환공은 공자 타에게 성밖까지 나가 주우 일행을 영접하고 객간에 머물게 하라고 분부했다. 이에 공자 타는 주우를 영접하고 진환공의 명을 전하며 태묘에서 접견하기로 약속했다. 주우는 진환공이 자기를 대하는 예가 잠옷 은근한 것을 보고 내심 기쁜 마음으로 하룻밤을 객간에서 지냈다. 이튿날 태묘의 넓은 뜰에는 횃불이 밝혀졌다. 진환공은 주인 자리에 서고 좌우의 군신이 배열하니 그 예법 절차가 참으로 정연했다. 이윽고 석후가 먼저 태묘에 당도했다. 문 앞을 보니 백패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신하로서 충성치 못한 자와 자식으로서 불효한 자는 태묘에 들어옴을 허락지 않노라. 석후가 이 글을 읽고 크게 놀라 자침에게 묻는다. 이 패는 무슨 뜻으로 세웠습니까? 이는 우리 성군의 유훈으로 우리 주공께서 잊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패를 세운 것입니다. 이 말에 석후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우가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얼마 후에 주우가 탄 수레가 당도했다. 석후는 그를 부축하여 함께 태묘로 걸어 들어갔다. 주우는 허리에 옥을 차고 걸어가니 절그렁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는 바로 귀인의 행보를 상징하는 소리였다. 태묘에 들어선 주우가 바야흐로 국궁하고 예를 행하려는 때였다. 진환공 옆에 서 있던 자침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제 주나라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주군을 시해한 역적 주우와 석후를 체포한다. 이 두 놈 외에 위나라에서 온 수행인들은 모두 안심하라. 이 호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좌우에서 무사들이 달려나와 주우를 포박했다. 이 광경을 본 석후는 급히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황망 중이라 칼집에서 칼이 나오지 않자 주먹을 쥐고 대항했다. 그는 워낙 힘이 세어 무사두를 때려 눕혔다. 그러자 태묘 좌우 벽 뒤에 매복하고 있던 무장한 병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순식간에 석후를 결박했다. 자침은 품 안에서 석작의 혈서를 꺼내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밝혔다. 그제서야 위나라 수행인들은 주우와 석후가 결박된 까닭을 알게 됐다. 그들은 입을 모아 진나라의 손을 빌어 두 역적을 체포한 것은 하늘의 이치에 합당한 일이라며 위나라로 돌아갔다. 진환공은 즉석에서 주우와 석후를 죽이려 했다.
좌우 여러 신하가 아랜다. 석훈은 석작의 친아들이오니 그 뜻이 어떤지 알 수 없나이다. 위나라에 통지하여 물어본 연후에 처리해야 뒷말이 없을 것이옵니다. 진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들의 말이 옳소 하고 두 역적을 따로 감금하게 한 다음 위나라로 급히 사신을 보내 석작에게 경과를 보고하라 분부했다. 이리하여 주우는 보급에, 석훈은 진나라 도읍에 수감됐다. 한편 석작은 이미 정사에서 손을 떼고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여러 대부들을 입족해 했다. 궁에 들어온 백관들은 진황공이 보낸 서신을 읽고 비로소 주우와 석후가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서신의 내용은 위나라의 대부들이 진나라에 가기를 기다려 두 역적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백관이 입을 모아 말한다. 이는 국가의 대개이오니 저희들은 오로지 국로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석작이 통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두 역적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소. 나는 기필코 그 두 놈을 죽여 설령께 사지할 결심이오. 누가 이 중임을 맡아 진나라로 가겠소. 우제추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난신적자는 마땅히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적임은 아니나 일찍이 의분을 품고 있었사오니 제가 주우를 참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에 모든 대부들이 호응한다. 우제추가 간다면 능히 이 일을 밝힐 것입니다. 다만 원흉인 주우는 법대로 처형할 것이지만 석훈은 용모를 도왔을 뿐이니 가볍게 다스리도록 합시다. 석작은 대번에 얼굴빛이 달라지며 추상같이 호령한다. 주의 악행은 모두 내 아들놈이 꾸민 일이오. 여러분이 석작에게 가벼운 형을 주라는 걸 보니 혹 내게 사사로운 정이 있는 줄 잘못 아시는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노부가 친히 일행과 함께 진나라로 가서 내 손으로 역적을 베어버리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 무슨 면목으로 성군의 사당에 들어가리오. 석작에 가신 누양견이 앞으로 나가 말한다. 국로께서 크게 노하실 것까진 없소이다. 소인이 대신 가서 처치하겠습니다. 이에 석작은 우제추를 보급으로 보내 주우가 죽는 것을 보고 오게 하고 누양견에게는 진나라 도읍에 가서 석후가 죽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 또 다른 대부들은 석작의 명을 받고 공자진을 모셔오기 위해 법가를 준비하며 형나라로 갔다. 우제추와 누양견은 진나라에 도착해 먼저 진황공을 아련하고 그의 은혜를 칭사한 뒤 각기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헤어졌다. 우제추가 보급에 이르자 주우는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왔다. 주우가 우제추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친다. 너는 내 신하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감히 나를 해치려 하느냐? 우제추가 대답한다. 지난날 우리 위나라엔 신하로서 군주를 죽인 자가 있었으니 나도 그놈을 본받고자 하노라. 주우는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여 차명을 감수했다. 한편 누양견은 바로 석후를 죽이는 장소로 가서 그의 목을 베려했다. 석후가 말한다. 내 이미 죽음을 각오했지만 마지막으로 부친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게 해주시오. 누양견이 꾸짖는다. 나는 내 부친의 명령을 받들어 역적을 죽이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부친을 그렇듯 생각한다면 나는 마땅히 내 목을 가지고 돌아가 부친을 상명케 하리라. 누양견이 말을 마치자 무사들은 칼을 뽑아 석후의 목을 베었다. 한편 오랫동안 형나라에 도망가 있던 공자진은 본국인 위나라로 돌아왔다. 공자진은 무궁에 주의 목을 바치고 위황공의 영혼을 위로한 뒤 즉위했다. 이가 바로 위선공이다. 석작은 국로가 되어 다시 경의 벼슬을 누렸다. 이로부터 위와 진 두 나라는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 한편 정장공은 자신의 계책대로 5나라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장갈로 보낸 송나라 공자 빙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정장공이 장갈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려 할 때 아랫사람이 들어와 고한다. 송나라 공자 빙이 변장하고 장갈에서 도망쳐 지금 조문 밖에 있사옵니다.
정장공은 즉시 공자빙을 불러들였다. 공자빙이 말한다. 정갈성은 이미 송나라 군대가 점령했나이다. 소신은 하늘이 도우사 간신히 도망쳐 왔나이다. 공자빙이 말을 마친 다음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슬피 통곡하자 정장공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관사에 거처할 것을 허락했다. 이러는 중에 주우는 이미 보급에서 처형되고 위나라에 새 군주가 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정장공이 말한다. 지난날 주우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었지만 지금 새로 군위에 오른 위성공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라. 다만 우리 정나라를 치는데 맹주 노릇을 한 송나라는 마땅히 토벌하리라. 정장공이 백간에게 송나라를 칠 계책을 묻자 제족이 대답한다. 지난날 5나라의 군사가 우리나라를 쳤으니 이제 우리가 송나라를 친다면 다른 4나라도 겁이 나서 반드시 다시 연합하여 송나라를 도울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승산이 없나이다. 그러니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강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 좋은 조건을 내세워 노나라와 결탁하여 송나라를 고립시켜야 하옵니다. 정장공은 이 계책을 옳게 여겨 곧 진나라로 사신을 파견했다. 정나라 사신은 진나라에 도착해 강화조약을 청하였으나 진황공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자타가 진황공에게 아랜다. 이웃나라와 친선을 맺는 것은 나라의 보배가 되나이다. 정나라가 사람까지 보내 우호를 청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옵니다. 진황공이 그 까닭을 설명한다. 정백은 위인이 교활하여 측량할 수 없으니 어찌 가벼이 신용하리요. 왜 정이 송과 위 같은 대국과 먼저 친선하지 않고 하필이면 우리나라와 우호를 맺으려 하겠소. 이는 설명할 것도 없이 다른 나라와 우리를 이간하려는 수작이요. 더구나 내 일찍이 송나라를 따라 정나라를 쳤으니 지금 우리가 정과 강화한다면 반드시 송나라는 크게 노할 것이요. 만일 정을 얻고 송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소. 이에 정나라 사신은 소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정장공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정장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지인은 지금 송나라와 위나라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나라는 내란이 겨우 진정되어 스스로를 돌볼 틈조차 없는 터에 어찌 남의 나라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내 마땅히 노나라와 우호를 맺고 다시 제 나라의 응원을 받아 먼저 송나라를 쳐서 원한부터 갚으리라. 그런 다음에 진을 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파죽지세로다. 곁에 있던 제족이 간한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우리 정나라는 강국이고 진은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를 청한 것을 그들은 이간책으로 의심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청을 거절한 것이옵니다. 주공께서 변방 사람에게 명하여 진나라의 국경을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얻는 바가 많을 것이옵니다. 그 후에 구변 좋은 사람을 보내 약탈한 물품과 백성들을 도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이면 진나라는 반드시 우리와 우호를 맺을 것이옵니다. 송나라를 칠 계책은 진나라와 강화한 연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정장공은 이 계책을 옳게 여겨 곧 군사 5천을 사냥꾼으로 가장시켜 진나라 국경을 침범하게 했다. 그들은 남녀와 치중을 약 100여 수레나 약탈해왔다. 이에 진나라 국경을 지키던 관리는 이 사실을 진황공에게 급히 보고했다. 이 급보에 크게 놀란 진황공이 백관을 소집하여 정나라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의논할 때였다. 정나라 사신 영고숙이 국서를 가지고 조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정갈과 함께 포로로 잡아간 백성들과 빼앗아간 물품도 가지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진황공이 공자 타에게 묻는다. 정나라에서 사신이 또 왔다니 이번엔 무슨 일일꼬? 공자 타가 대답한다. 그들이 다시 사신을 보낸 것은 분명 나쁜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니 거듭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진황공은 영고숙을 접견했다. 영고숙은 진황공께 제배하고 국서를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생은 제배하고 진현우 전하께 구로를 바치나이다.
군우께선 주왕의 총애를 받으시는 터이며 과인 또한 주나라 조정의 벼슬을 사니 서로 우호관계를 맺어야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그래야만 천자의 울타리가 될 것이옵니다. 근자의 친성코자 청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더니 변방의 관리가 망령때의 우리 양국 사이에 무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불손하게도 기국을 침략했다고 하더이다. 과인은 이 소식을 접한 다음부터 누워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과 물건들을 도로 반환하는 동시에 용고숙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사죄드립니다. 청컨대 과인은 군우와 구준 형제의 우호를 맺고자 하오니 부디 이를 허락하소서. 진황공은 이 서신을 읽고 나서야 정나라에 친선하려는 뜻이 진심임을 알아차리고 용고숙을 예로서 대우하는 동시에 공자탈을 정나라로 보내 답례하게 했다. 이로써 진과 정 사이에는 우호 맥락이 성립되었다. 정장공이 제족을 불러 묻는다. 이제 진나라와 친선을 맺었으니 송나라를 정벌하면 어떻겠소? 제족이 아랜다. 송나라는 벼슬이 높은 대국으로 왕조에서도 빈례로 대우하니 경솔한 정벌은 불가하옵니다. 전에 주공께서 왕조에 조례하려다가 제후와의 언약 때문에 성문으로 갔었고 그 후에 주의 군대가 침입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행을 못했사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조정에 가서 천자부터 만나십시오. 그런 뒤에 천자의 명으로 송나라를 친다는 거짓 구실을 내세워 제나라와 노나라를 부르고 그들과 연합하여 송나라를 쳐야만 명분이 뚜렷해지옵니다. 그리하면 승전 못할 리가 없나이다. 정장공은 제족의 만전지책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때가 주한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정장공은 세자 홀에게 잠시 국정을 맡기고 제족을 대동하여 오랜만에 주나라로 갔다. 마침 정장공이 천자를 아련한 것은 11월로 당시의 풍속으로는 제후들이 하정하는 시기였다. 주공흑견이 주한왕에게 청한다. 왕께선 정나라에 대해 예를 베풀고 열국을 대하는 대우에 어긋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한왕은 본래부터 정나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날 정나라는 주에 침입하여 보리와 벼를 베어간 일도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주한왕은 정장공을 위해 연애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하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한왕은 사람을 시켜 정장공에게 곡식 10수레를 내주며 경은 이것을 받아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오 라고 말했다. 이에 정장공은 몹시 울적해져서 제족을 돌아보고 낙양에 온 것을 후회하며 탄식한다. 대부가 권해 조정에 왔더니 나를 대하는 주왕의 태도가 이처럼 냉담하구려. 이렇게 곡식까지 보낸 지난 일로 과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어. 과인은 곡식을 돌려보내려 하는데 뭐라고 구실을 붙여야 마땅하겠소? 제족이 대답한다. 오늘날 제후들이 우리 정나라를 중히 여기는 이유는 대대로 정나라가 경사로서 왕의 좌우에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왕이 하사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불문하고 모두 천총이라 하옵니다. 만일 주공께서 사양하고 받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주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고 맙니다. 만일 정나라가 주를 잃으면 무엇으로 여러 제후에게 존경을 받겠나이까. 정장공과 제족이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주공 흑견이 찾아왔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정장공은 주공 흑견을 영접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예물로서 비단 2수레를 바치고 지극히 친절한 말만 하다가 한참 만에 돌아갔다. 정장공이 제족에게 묻는다. 주공이 무슨 일로 왔을까? 대왕에겐 아들 2이 있사옵니다. 장자는 이름이 타이고 차자는 극입니다. 주왕은 이 둘째를 더욱 총애하여 주공으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하옵니다. 주나라에는 장차 반드시 적자의 자리를 뺏는 모략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주공은 먼저 우리나라와 친선에서 원조를 받으려는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서슴지 마시고 이 비단을 받으십시오. 달리 쓸 곳이 있나이다. 무엇에 쓰려 하오? 제족이 나직하게 대답한다. 지금 주공께서 입조하신 일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주공이 주고 간 비단을 수레 열대에 나누어 싣고 그 위에 다시 비단 보자기를 덮으십시오. 그리고 낙양을 벗어나게 되면 널리 선전하옵소서. 이것이 왕이 하사하신 활과 화살인데 송나라에서 오래 공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왕명을 받아 송나라를 친다고 꾸며대십시오. 왕명을 내세워 모든 나라에 군사 출동을 권하되 이에 불응하는 자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게만 되면 우리를 따르지 않을 제후는 없사오니 송나라가 아무리 대국인들 어찌 감당하겠나이까. 정장공이 제족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한다. 경은 참으로 지사요. 과인은 경의 말대로 하겠소. 낙양 땅을 벗어나자 정장공은 왕명을 받아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송나라를 친다고 전파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송나라까지 퍼졌다. 송상공은 이 소문을 듣고 몹시 놀라 위성공에게 밀사를 보내 장차 정나라와의 관계가 무사하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위성공은 즉시 제희공과 상의하여 송과 정 두 나라의 군우를 와옥 땅으로 불러 회견시키고 서로 동맹을 맺도록 주선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리하여 위나라는 이 결정을 송나라에 통지하고 제나라는 정나라에 전달했다. 송상공은 이 통지를 받고 나서야 다소 안심하고 힘써준 위나라에 많은 패백을 보냈다. 송상공은 정나라와 회견하기에 앞서 위성공과 경구 땅에서 만나 정나라와 친선할 계책을 여러 가지로 상의한 다음 나란히 법가에 올라 와옥 땅으로 갔다. 드디어 송나라와 정나라의 두 제후가 회견할 날이 됐다. 위성공과 제희공이 있는 자리에서 송상공은 초조히 정장공이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정장공은 끝내 오지 않았다. 제희공이 탄식한다. 정백이 불참했으니 강화는 실패한 것 같소. 그러니 과인은 이만 물러가겠소. 이에 송상공은 급히 제희공을 붙들며 청한다. 제발 우리들만이라도 동맹을 맺읍시다. 제희공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응낙했으나 내심으론 그저 대세를 관망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송나라와 위나라는 본시 교분이 두터운지라 서로 깊이 맹약하고 작별했다. 한편 주한왕은 정백의 경사직을 뺐고 객공 기부를 그 후임으로 앉히려 했다. 주공 흡견이 힘써 가나자 주한왕은 객공 기부를 우경사로 정백을 자경사로 삼았다. 그러나 자경사란 이름뿐으로 실상 아무 실속이 없는 벼슬이었다. 정장공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말한다. 주왕이 내 벼슬을 아주 뺏지는 못하는구나. 얼마 뒤에 정장공은 제와 송이 와옥에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장공이 제족에게 묻는다. 제는 우리와 동맹한 나라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제족이 대답한다. 송과 제는 본래 교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닌데 위후가 그 사이에서 주선한 것이니 비록 동맹은 맺었어도 본심은 아닐 것입니다. 주공께서 지금 제와 노의 왕명을 선포하시고 노후에게 부탁하여 제와 다시 규합하는 한편 힘을 합쳐 송을 쳐야 하옵니다. 노와 제는 인접한 나라로서 대대로 혼인한 사이인즉 노후가 우리와 힘을 합친다면 제나라는 반드시 참가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채위 성허에도 역시 경문을 띄우십시오. 주공께서 뚜렷한 명분을 내세워 송나라를 토벌하는데도 참같이 않는 자가 있다면 그때 군사를 그리로 옮겨 치더라도 늦지 않사옵니다. 정장공은 제족의 계책에 따라 즉시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군사를 일으킬 날짜를 알리고 노나라가 정벌한 송나라 땅은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노나라 공자휘는 탐욕스러운 위인이라 이 조건을 듣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노후에게 군사 일으킬 것을 간하고 제후에게 함께 송나라를 치자고 통지했다. 그리고 정나라 군사와 중구 땅에서 회합하기로 언약했다. 제후는 함께 송나라를 치자는 공자휘의 통지를 받고 아우 이중년을 장수로 삼아 병거 300승을 내고 노후는 공자휘를 장수로 삼아 병거 200승을 출동시켰다. 이 두 나라 군사는 정나라를 돕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왔다. 이에 정장공은 친히 공자여, 고고미, 용고숙,
공소날 등 모든 장수를 통솔하고 스스로 중군이 되었다. 그리고 커다란 깃발 밑에 1000명을 받들어 죄를 토벌한다 라는 글씨를 써서 천자만이 탈 수 있는 노고에 꽂고 그 위에 경사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활과 화살을 걸었다. 정장공은 제나라 장수 이중년을 자군, 노나라 장수 공자휘를 우군으로 삼아 거침없이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공자휘가 가장 먼저 송나라의 노도 땅에 도착했다. 이에 그 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송나라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대적했지만 형세가 불리해지자 달아나 버렸다. 이 싸움에서 포로가 된 송나라 군사만 해도 250여 명이었다. 공자휘는 즉시 서신을 띄워 이 승전을 중군의 정장공에게 보고했다. 정장공은 노도까지 전진해 나와서 진을 쳤고 공자휘는 그에게 포로를 헌납했다. 정장공은 크게 기뻐하며 공자휘를 막부의 제1공로자라 칭사하고 소를 잡아 군사를 배불리 먹인 뒤 이틀 동안 쉬게 하였다. 그런 뒤에 군사를 나누어 공격을 시작했다. 영고숙은 공자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고성을 공격하고 그 뒤를 공자여가 접응했다. 또 공소날은 이중년과 함께 방성을 공격하고 그 뒤를 고고미가 접응했다. 그리고 정장공의 중군은 노도에 남아 첩보를 기다렸다. 한편 송상공은 새나라 군사가 이미 국경을 넘어섰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사마 공부가를 불러 계책을 물었다. 공부가가 대답한다. 신이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알아본즉 우리나라를 토벌하라는 왕명은 없었다 하옵니다. 그러니 정나라에서 천자의 명을 받아노라고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옵니다. 결국 제나라와 노나라는 정나라의 술책에 빠진 것이지만 새나라가 이미 연합했으니 그 힘을 당해낼 도리는 없나이다. 신에게 꼭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정나라 군사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오리다. 송상공이 잠옷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지금 정군은 벌써 유리한 입장에 처했는데 어찌 스스로 물러나겠소. 정나라는 왕명을 받았다는 거짓 핑계를 내세워 모든 나라를 소집했으나 이에 응한 나라는 노와 제 두 나라뿐이옵니다. 지난날 우리 송나라와 채나라, 진나라, 노나라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정나라를 공격했으나 노나라는 정나라로부터 뇌물을 받고 스스로 물러갔으며 진나라는 정나라와 따로 친선을 맺어 화해가 됐나이다. 아직도 정나라와 손을 잡지 않은 나라는 채와 위 두 나라이옵니다. 지금 정나라 군우가 친히 이곳까지 출정했으니 반드시 정나라는 텅 비어 있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위나라로 많은 뇌물을 보내 그들과 손을 잡고 또 채나라 군사를 청하여 아무 방비도 없는 정나라를 공격하옵소서. 정장공은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는 즉시 철군할 것이옵니다. 정나라 군사가 돌아간다면 제나라와 노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남아 우리와 싸우겠나이까. 송상공은 이 계책을 듣고 한동안 생각한 다음 조심스레 말한다. 경의 계책이 좋긴 하지만 경이 친히 가지 않고도 위병이 출동해 줄지 염려되는구려. 공부가가 말한다. 신이 일지군을 이끌고 위나라로 출발하겠나이다. 송상공은 병거 200승과 황금 등 뇌물을 주어 공부가를 급히 위나라로 보냈다. 위나라에 도착한 공부가는 위성공을 뵙고 구원을 청했다. 이에 위성공은 그 뇌물을 받고 우제추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송나라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드디어 위나라의 우제추는 군사를 거느리고 공부가와 함께 지름길을 달려 주인 없는 정나라도 평양으로 쳐들어갔다. 갑작스런 습격에 깜짝 놀란 세자홀은 즉시 전령을 내려 성문을 굳게 닫고 방비하게 했다. 송군과 위군은 교회에서 약탈을 감행하며 사람과 가축들을 붙들어 갔다. 우제추가 다시 본격적으로 성을 공격하려 하자 공부가가 이를 만류한다. 지금 우리가 군사를 휘몰아 정나라를 습격한 것은 적의 준비가 없는 틈을 타서 감행한 것이요. 이미 이득이 있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오. 이렇듯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곳에 오래 주둔하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정백과 만난다면 우리는 앞뒤로 포위를 당할 것이요. 이는 앉아서 곤란을 청하는 격이니 이만 대나라를 격려하여 철군합시다. 우리 군사가 정나라를 벗어날 때쯤이면 정군도 송나라를 떠났을 것이요. 우제추는 공부가의 말을 받아들여 군사를 거느리고 대나라로 갔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대나라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대나라는 이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려는 줄 오해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에 크게 노한 공부가는 대나라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우제추와 전우로 나누어 진을 치고 대성을 공격했다. 대나라도 군사를 여러 차례 출동시켜 교전하는 한편 이렇듯 용이하게 통과할 수 없게 되자 공부가는 채나라로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다. 한편 영고숙은 송나라 고성을 함락시키고 공손알은 방성을 함락시켰다. 그들은 각기 노도에 사람을 보내 정장공에게 승리를 보고했다. 정장공이 노도에 진을 치고 이처럼 승전을 고하는 첩서를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본국에서 세자홀에 위급을 고하는 편지가 이르렀다. 7. 천적응공. 정장공은 송나라 공부가가 쳐들어왔다는 급보에 접하자 즉시 이중령과 공자휘에게 전령을 보냈다. 곧 군사를 본국으로 돌리라는 영을 내렸던 것이다.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여들었다. 정백이 다시 장수들에게 명령한다. 즉각 회군하도록 하라. 이중령과 공자휘가 반문한다. 소장 등은 승세를 타고 전진하여 송나라를 취하려 하는데 갑자기 회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영문을 모르겠나이다. 원래 정장공은 노회한 간웅이다. 송나라와 위나라가 힘을 합쳐 텅 빈 정나라를 친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감춘 채 대답한다. 과인이 왕명을 받고 송나라를 치는데 기국의 병력에 큰 힘을 입어 이제 두 고을을 빼앗았소. 이만하면 이미 송나라 땅을 깎아내는 형벌을 내린 셈이요. 송나라는 선대로부터 왕께서도 손님으로 대우하는 높은 벼슬에 있으니 과인인들 어찌 감히 많은 형벌을 내리리요. 이번에 취득한 고방 두 고을을 제 나라 노나라에 드릴 테니 두 분이 각기 한 고을씩 차지하도록 하오. 과인에게는 추워도 땅에 대한 욕심은 없소. 제 나라 장수 이중년이 말한다. 기국이 왕명을 받아 군대를 소집하심에 소장의 나라에서 약간의 수고를 했으나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뺏은 고을은 받을 수 없나이다. 정장공은 이중년이 사양하자 다시 말한다. 그렇다면 두 읍을 모두 노후에게 바쳐 노도 땅을 먼저 점령한 공자휘의 수공에 보답하겠소. 욕심 많은 공자휘는 이에 사양하지 않고 손을 맞잡으며 칭사했다. 그리고 즉시 장수를 보내 고와 방 두 고을을 방비하도록 지시했다. 정장공은 크게 잔치를 베풀어 세 나라 군사를 배불리 먹인 뒤 작별에 앞서 이중년 공자희와 더불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로 맹세했다. 장차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군사를 일으켜 돕되 만일 배반한 경우엔 신명도 용서하지 마시라는 뜻이었다. 정나라 군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또다시 본국에서 문서가 도착했다. 정장공은 송나라와 위나라 군대가 이미 대나라로 향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읽고 두 나라의 무능함은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바이다. 공부가는 본래 병법을 모르는 위인이지만 자기 나라를 구제하고도 그 화풀이를 다른 나라에 가서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 마땅히 계책을 써서 대나라를 취하리라. 정장공은 장수 4사람을 불러 군대를 넷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 계책을 일러준 뒤 대나라로 향하게 했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행군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가게 한 것이다. 한편 송나라와 위나라는 연합하여 대나라를 공격하던 중 채나라에서 원병이 왔으므로 북 한 번만 치면 대성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다. 정나라 상장 공자여가 대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영솔하고 50리 밖에 진을 쳤다는 것이다.
우제추가 말한다. 공자여는 전혀 싸움을 모르는 위인이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보가 들어왔다. 대나라에서 정나라 구원병을 성내에 영접해 드렸다는 것이다. 이에 공부가가 탄식한다. 대성은 손만 내밀면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정나라 군대가 구원하러 왔구려. 또 많은 시일을 허비하겠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우제추가 대답한다. 대나라는 이제 정나라 구원병들과 합세하여 우리에게 싸움을 걸 것이요. 그러니 그대와 나는 함께 병루에 올라 성 안의 동정부터 살펴본 뒤에 대책을 세웁시다. 우제추와 공부가는 병루에 올라갔다. 이때 요란한 포송이 들리며 성 위에 정나라 깃발이 쭉 꽂혔다. 정나라 장수 공자여가 갑옷을 입고 성루에 올라 난간을 짓고 큰 소리로 외친다. 송나라, 위나라, 채나라 장수들의 힘을 입어 우리 주공은 손쉽게 대성을 얻었으니 참으로 감사하오. 이 무슨 말인가? 우제추와 공부가는 어리둥절했다. 원래 정장공에게는 음흉한 계책이 있었다. 공자여가 군대를 영솔하고 대나라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으나 기실 정장공 자신이 그 군대 속에 친히 끼어 있었다. 대나라의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선 정나라 원병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대나라 군대를 위협했다. 정체를 드러낸 정장공이 소리친다. 대나라 군주야, 목숨이 아깝거든 속히 성 밖으로 도망가거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대나라 군사는 성을 방어하기에 지쳐 있는 데다 정장공의 위세에 눌려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정장공은 대대로 몇백 년을 내려오는 대나라 성지를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었다. 대나라 군주는 목숨을 보전한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궁중의 곤석들을 거느리고 서진으로 달아났다. 공부가는 정장공이 대성을 점령한 것을 알고 울분이 치밀어 투구를 벗어 땅에 내던지며 말한다. 내 오늘부터 맹세코 정나라와 같이 서지 않으리라. 곁에 있던 우제추가 조심스레 말한다. 저 늙고 간사한 정장공이 용병을 잘하니 반드시 뒷계획이 있을 것이요. 만약 안팎으로 협공을 당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위험에 빠질 것이요. 그 무슨 말씀이요. 우제는 너무 겁이 많으시오. 그때 성문이 열리며 사자가 나와 싸움을 청하는 서신을 전했다. 공부가는 서신을 보내 내일 결전할 것을 통고했다. 공부가는 위나라, 채나라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지시한다. 장군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20리 밖까지 물러나가서 적의 공격을 방비하시오. 세나라 장수들은 일제히 20리 밖으로 물러가 공부가를 중심으로 산마장에 간격을 두고 각각 진을 쳤다. 그러자 곧 진지 뒤에서 일성포양이 들리며 화강이 충천하고 병거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첩자가 돌아와서 정나라 군사가 도착한 것을 알렸다. 공부가는 크게 노하여 방청극을 높이 들고 적을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수레 소리는 잠잠하고 불빛도 사라져버렸다. 공부가가 다시 진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문득 왼편에서 다시 포송이 들리며 화강이 치솟았다. 공부가는 다시 진 밖으로 달려나갔다. 왼편에서 솟아오르던 불이 문득 꺼지고 오른편에서 일성포양과 함께 화강이 충천했다. 공부가는 정신이 혼란한 채 명을 내린다. 저 요사한 놈이 군사수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병사로 우리를 홀리려 하는구나. 무단히 움직이는 자가 있으면 참아리라. 잠시 후 자영의 차나라 군사가 적의 습격을 받고 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내 친히 가서 채군을 구하겠노라. 공부가가 막 진을 나서려는데 오른편에서 또 화강이 일어났다. 도무지 어디서 어떤 군대가 나타날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공부가는 급히 명령을 내려 병거를 오른편으로 몰게 했다. 그때 앞쪽에서 한대의 군사가 병거를 타고 달려왔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양편 군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싸운 지 일경이 훨씬 지났어야 공부가는 상대가 정나라 군사가 아니라
위나라 군사인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깊이 탄식하고 군사를 규합하여 중령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정나라의 고고미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공부가가 크게 놀라 급히 돌아서려고 할 때 오른편에서는 영고숙, 왼편에서는 공손알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공손알은 우제추와 접전하고 영고숙은 공부가와 접전했다. 어느덧 동력이 밝았다. 공부가는 더 이상 싸울 힘을 잃고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중도에서 고고미가 이끄는 군사를 만났다. 이윽고 공부가는 병거마저 버리고 길도 없는 산속으로 도망쳤다. 그 뒤를 따르는 병졸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한편 우제추는 전투 중에 피살되고 송나라, 위나라, 채나라의 군사와 수레는 모두 정나라 군대의 전리품이 되었다. 정장공은 대나라를 점령하고 또 새 나라의 군대를 얻은 뒤 개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정장공은 크게 잔치를 베풀어 종군한 모든 장수들을 위로했다. 정장공은 이 자리에서 군사를 요청하는 경문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성과 허의 죄를 힐책했다. 정장공이 어느 나라를 먼저 칠 것인가 묻자 영고숙이 대답한다. 성나라는 제 나라와 이웃하고 허나라는 우리 정나라 이웃에 있나이다. 주공께서 그들을 치실 생각이라면 먼저 그들의 제목부터 명백히 알리옵소서. 그리고 제 나라로 한 장수를 보내 제로 하여금 성을 치게 하고 그런 연후에 제 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함께 허를 토벌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성을 얻으면 제해 주시고 허를 얻으면 우리가 차지하기로 조약을 맺어야 하옵니다. 일이 끝나면 승리한 대의 명분을 주왕께 바쳐 사방의 이목을 가리게 하옵소서. 정장공은 영고숙의 계책을 칭찬했다. 그리고 먼저 성나라와 허나라로 사신을 보내 그들의 죄를 문책했다. 이어 제나라로 가서 제후에게 성과 허를 칠 계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후는 흔쾌히 정나라의 청을 받아들여 이중년을 장수로 삼아 성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정나라의 대장 공자여도 동시에 군사를 거느리고 성나라로 쳐들어갔다. 제와 정 두 나라의 군사가 일시에 쳐들어오자 소국인 성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제후에게 강화를 청했다. 제후는 즉시 항복서를 받고 성나라를 소나기에 넣었다. 또 정나라로 사신을 보내 허를 토벌할 시기를 묻게 했다. 이에 정장공은 우선 제후와 정나라 시래 땅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제후에게 노후와 함께 나와주기를 부탁했다. 이때가 주완왕 8년 봄이다. 공자연은 제나라를 도와 성나라를 토벌하고 귀국하던 중에 병을 얻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정장공은 애통에 맞지 않는다. 과인은 이제 오른팔을 잃었도다. 정장공은 그 유족을 여러모로 도와주는 한편 그의 아우 공자원을 대부로 삼았다. 때마침 정나라에는 정경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정장공이 고고미를 그 자리에 앉히려 하자 세자홀이 간한다. 고고미란 위인은 탐심이 많고 성품이 사나워서 중령할 제목이 못되나이다. 이에 정장공은 머리를 끄덕이며 제족에게 상경벼슬을 내리고 고고미에게는 악경벼슬을 주었다. 이해 여름에 제후는 노후와 함께 시래 땅으로 갔다. 시래에서 정장공은 제후 노후와 회견하고 7월 초하루를 기하여 허를 치기로 약조했다. 시래에서의 회견을 마친 정장공은 곧 돌아와 출정을 준비했다. 군마를 사열하고 택일하여 종묘의 제향을 받들었다. 그러는 한편 여러 장수를 모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조하고 큰 깃발을 세웠다. 깃발은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방이 이척에 이르고 기폭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죄를 다스린다 라고 썼으며 금방울을 24개나 달았다. 깃대의 길이만도 무려 3장 3척이었다. 정장공은 이 큰 깃대를 들고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자를 선봉으로 삼고 수레 한 채를 하사한다고 전령을 내렸다. 정장공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리 중에서 한 장수가 뛰어나왔다. 그는 머리에 은투구를 썼고
몸에는 자포금갑을 입었으며 얼굴은 검고 시커먼 눈썹에 큰 눈이 광채를 발했다. 그는 바로 대부 하수경이었다. 하수경은 앞으로 나와 소신이 이 깃대를 잡고 능히 걸어보겠나이다 하고 한 손으로 깃대를 뽑아 움켜쥐고는 앞으로 3걸음, 뒤로 3걸음을 옮기고 나서 다시 수레에 꽂았다. 그는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하수경이 큰 소리로 외친다. 수레를 모는 자는 어디 있느냐? 이윽고 하수경이 수레에 오르려 할 때 단중에서 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머리에 치관을 쓰고 몸에 비포서갑을 입고 외친다. 깃대를 들고 걷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신은 깃대를 들고 능히 춤을 추겠나이다. 여러 사람이 바라보니 그는 대부 영고숙이었다. 그는 깃대를 쉽사리 뽑아 왼손으로 드는가 했더니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 잡으며 깃대를 치켜 올렸다. 그는 좌우로 깃대를 놀리며 마치 장창 쓰듯이 춤을 추니 깃발 펄럭이는 소리가 요란했다. 기는 두루루 말렸다간 다시 펴지고 활짝 펴졌다간 다시 말렸다. 마치 구만리 장천에서 말로만 듣던 붕새가 춤을 추는 듯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정장공이 크게 기뻐하며 칭찬한다. 참으로 범과 같은 장수로다. 당연히 이 수레를 받고 선봉이 될 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장공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년 장수가 뛰어나왔다. 그 얼굴은 분을 바른 듯 희고 입술은 냉두 같고 머리는 자궁간을 쓰고 몸에는 녹포를 입고 있었다. 소년 장수가 손가락으로 영고숙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친다. 너만 깃대를 들고 춤을 추는 줄 아느냐?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아직 그 수레는 거기 그대로 두어라. 영고숙은 그 소년 장수의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고 살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손에 깃대를 잡고는 성큼 수레에 올라 나는 듯이 달아났다. 그러자 소년 장수는 병기가 걸려있는 실옥 위에서 방청극 한 자루를 뽑아 들더니 영고숙의 뒤를 따라 훈련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정장공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대부 공손휘객에 속히 가서 싸움을 말리라고 분부했다. 잠시 후 소년 장수는 씩씩거리며 훈련장 안으로 돌아왔다. 소년 장수가 몹시 분개한 얼굴로 외친다. 그놈이 사람을 너무 업신여긴다. 내 언제고 반드시 그놈을 죽여버릴 테다. 이 소년은 바로 공족대부로서 이름은 아리요 자는 자도였다. 미남 중에 미남인 공손알은 평소부터 정장공의 총애를 받았었다. 이에 그는 정장공의 총애를 믿고 몹시 교만했지만 용력만은 대단한 자였다. 어느덧 7월 초하루가 됐다. 정장공은 약조에 의해 제족과 세자 홀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하고 허성을 향해 출정했다. 제후와 노후는 이미 허성 20리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새나라 제후는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다음날 경진시에 일제히 허성을 공격하기로 합의했다. 본시 허나라는 남작벼슬을 받고 있는 조그만 나라였다. 성은 높지 않고 성 밑의 물도 깊지 않았다. 허성은 새나라 군사와 병고에 쌓여 완전히 포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허장공은 도량이 있는 군주로서 본시부터 민심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심단결하여 수비를 견고히 했다. 따라서 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다. 허성을 포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영고숙은 수레 위에서 큰 길을 옆에 끼고 몸을 솟구쳐 허성으로 올라갔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광경을 본 곳은 공손알이었다. 그의 눈에 질투의 빛이 타올랐다. 그는 영고숙이 먼저 공을 세울까 두려워 그에게 화살을 겨누어 쐈다. 영고숙은 등에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깃대와 함께 성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하수경은 영고숙이 허나라 군사의 화살에 맞은 줄 알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단숨에 성 아래로 달려가 큰 길을 움켜쥐고 한 번 뛰자 하수경의 몸은 성 위로 불쑥 솟아올랐다. 하수경이 허나라 군사와 싸우며 성 위를 한 바퀴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미 정군이 성 위에 올라왔다.
성 아래에 있던 정나라 군사들은 비단 깃발을 보고 하수경의 말을 믿었다. 이에 정군이 더욱 힘을 얻어 성 위로 기어오르며 성문을 깨뜨리자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사들도 일제히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세 나라의 군우가 입성했다. 일이 이쯤 되자 허장공은 평복으로 받고 있고 피난민들 사이에 섞여 위나라로 달아났다. 제희공이 거리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위무한 다음 허나라 토지를 노후에게 양려했으나 노후는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제야 제희공이 정장공에게 권한다. 이번 일은 원래 정나라가 제일 먼저 도모한 것입니다. 이제 노후가 굳이 사양하고 있으니 군우께서 차지하십시오. 정장공은 허나라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제후와 노후가 서로 사양하는 터라 자신도 거짓으로 사양하는 채 했다. 이때 허나라의 대부 백리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면회를 청했다. 세 나라의 군우는 입을 모아 백리에게 들어오라 분부했다. 이윽고 백리가 어린애와 함께 들어와 땅에 엎드려 울며 애걸한다. 청컨대 이 아이를 살려 대대로 내려오는 붕제사 남아 끊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후가 묻는다. 저 아이는 누구요? 우리 주군은 스라의 자식이 없나이다. 이는 그의 아우로서 이름은 신신이라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우는 모두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정장공도 측은한 생각이 드는 한편 이 기회를 이용할 계책을 세운 다음 말한다. 과인은 왕명을 거스릴 수 없어 제나라 노나라와 함께 허나라를 친 것이요. 만약 과인이 땅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허나라를 차지한다면 이는 의거라 할 수 없을 것이요. 지금 허나라 군우가 달아나고 없으나 그 조상의 재산은 끊을 수 없어. 이에 그 아우가 여기에 있고 또 대부가 있은즉 가히 만사를 부탁할 수 있어. 주군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어찌 허나라를 돌려주지 않으리요. 백리가 정장공에게 아랜다. 주군이 달아나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신은 육척의 몸을 보존하였사옵니다. 하오나 땅은 이미 군우들에게 장악되었으니 어찌 감히 다시 돌려달라 하겠나이까. 과인이 허나라를 돌려준다는 것은 진심에서 하는 말이요. 다만 신신의 나이가 어려 국사를 맡기기 어려우니 과인이 사람을 보내 도와주리이다. 그러니 허를 둘러 나누어 그 동쪽에선 대부가 신신을 모시고 살고 그 서쪽은 정나라 대부 공손회기 허나라를 도와 정사를 맡아보게 하겠소. 사실 허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명색분으로 허나라 전체를 감독하고 지배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 속셈을 알 리 없는 제나라 노나라의 군우는 매우 타당한 처사라고 칭찬에 마지 않았다. 백리와 신신은 세 나라 군우에게 배사했다. 다음 날 정나라, 제나라, 노나라의 군우들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허나라를 정벌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정장공은 하수경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전사한 영고숙을 그리워하는 한편 그를 쏘아 죽인 범인을 알지 못해 한탄했다. 정장공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범인을 잡아낼 생각이었다. 그는 허나라로 출정 갔던 군사들에게 100명당 돼지 한 마리, 25명당 개, 닭 한 쌍씩을 바치게 했다. 그 얼마 후 무당을 불러 주문을 짓게 하고 밤낮으로 영고숙을 죽인 놈을 저주하게 했다. 이렇게 저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장공은 친히 모든 대부를 거느리고 주문 외는 곳까지 갔다. 이윽고 주문을 불사르는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 오르던 연기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공손알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날 영고숙과 수레를 다투던 일로 원한을 품어 활을 쏘아 그를 죽였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손을 목구멍에 쑤셔 넣었다. 그러자 목구멍에서 피가 샘솟듯 쏟아져 나오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절명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공손알의 몸에 영고숙의 원혼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정장공은 길이 탄식한 다음 영고숙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영곡에 사당을 세워 영대부묘라 이름 붙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라고 분부했다. 그 후 정장공은 허나라 정벌을 도와준 제나라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전달하게 했다.
그러나 제 나라로 갔던 사신은 별일 없이 돌아왔으나 노나라로 갔던 사신은 가지고 간 예물과 서신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 정장공이 그 이유를 묻자 사신이 대답한다. 신이 노나라 국경에 들어섰을 때 공자휘가 노후를 죽이고 새로 군우를 세웠다는 걸 알았사옵니다. 신이 가지고 간 국서가 노나라의 정세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서 돌아왔나이다. 노후는 어진 군우인데 어쩌다 죽음을 당했다 하오. 사신이 세세히 들은 바를 아랜다. 신이 그 이유를 자세히 듣고 왔나이다. 노예 성군 노회공의 원비가 일찍이 흉거하자 노회공은 총애하던 첩 증자를 비로 세웠사옵니다. 그리고 노회공은 그 중자의 소생인 괴에게 군의를 넘겨줄 생각이었나이다. 그러나 노회공이 별세하자 군신들은 괴보다 나이가 많은 이번에 별세한 노후를 받들어 군주로 모셨나이다. 노후는 다른 첩의 아들이었사옵니다. 군위에 오른 노후는 부친의 뜻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나라는 괴의 것이지만 아직 그의 나이가 어려서 과인이 잠시 국사를 맡아보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자휘가 노후에게 가서 태제벼슬을 시켜달라고 청하자 노후는 괴가 군위에 오르면 그때 스스로 벼슬을 청하라고 대답했다 하옵니다. 그런데 공자휘는 노후가 괴를 꺼리는 줄로 잘못 알고서 신이 듣건대 좋은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땐 그걸 남에게 빌려주는 법이 아니라 하옵니다. 이제 주공께서 이미 군위에 올랐고 모든 백성이 열복하니 천세후까지 자신에게 군위를 전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왜 섭정만 하신다 하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저버리려 하시나이까? 이제 괴도 장성했으니 장차 주공에게 불리할 것이옵니다. 하오니 신은 주공의 명을 받들어 괴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은밀히 충고했사옵니다. 이에 노후는 귀를 막고 내가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처럼 무엄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내 이미 사람을 시켜 토구 땅에 궁시를 짓고 장차 그곳에 안주할 생각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괴에게 군의를 전할 것이니 다시는 그런 말 말라 라고 하니 공자휘는 잠자코 물러갔다 하옵니다. 여기서 사신은 잠시 말을 끊고 정장공을 쳐다본 다음 다시 말을 계속한다. 집으로 돌아간 공자휘는 경솔이 실언한 것을 후회했사옵니다. 만약 노후가 괴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날엔 괴가 즉위한 뒤에 자기를 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졌사옵니다. 이에 공자휘는 그날 밤 괴를 방문하여 주공이 그대가 장성한 걸 보고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근심한 나머지 오늘날을 궁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부탁하길 그대를 살해하라 합디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옵니다. 괴가 두려워 떨며 계책을 물으니 공자휘는 그가 어질지 못하니 우리도 의리를 지킬 것은 없소이다. 공자가 화를 면하려면 큰일을 도모하지 않곤 불가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이다. 괴는 벌벌 떨면서 노후는 11년간이나 섭정했기 때문에 만 백성이 신복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큰일을 행했다가 실패하는 날엔 도리어 큰 재앙을 받는 것이요 라고 걱정했다 하옵니다. 공자휘는 서슴지 않고 이미 좋은 계책을 생각해 두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난 일들을 말했다 하옵니다. 사신은 다시 사의를 두었다가 말을 잇는다. 아직 주공이 군위에 오르기 전의 일인데 그때 주공은 정나라 군사와 호양 땅에서 싸우다가 사로잡혀 정나라 대부 윤씨 집에 감금됐던 적이 있습니다. 윤씨 집은 본래 귀신을 받들고 있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은 종무라 합니다. 그때 주공은 그 집에 있으면서 남몰래 종무에게 노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점괘가 매우 길하게 나온지라 윤씨에게 자신이 본국으로 달아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씨는 정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이 말을 듣자 주공과 함께 우리나라로 도망쳐왔고 그래서 주공과 윤씨는 평소 섬기던 귀신인 종무의 사당을 성 밖에 세웠습니다. 주공은 해마다 동짓달이면 친히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마침 지금이 동짓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주공은 반드시 위대부 집에서 머무시니 내밀이 장사들을 풀어 모든 시중 두는 무리 속에 끼게 하면 주공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윽고 주공이 그 집에서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칼로 찌르면 한 사람의 힘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공자 휘의 말에 괴는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 개교는 좋으나 군주를 죽였다는 악명은 어떻게 씻겠소? 라고 물었다 하옵니다. 공자 휘가 일이 성공하면 장사들로 하여금 자취를 감추게 하고 모든 죄를 위대부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괴는 만약 이 일이 성공하면 그대를 태제로 임명하겠소 라고 약속하고 공자 휘는 그 계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노후는 흉거하고 괴는 군위에 올랐으며 공자 휘는 태제가 되어 위대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하옵니다. 지금 노나라 백성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공자 휘의 세력을 꺼려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한다 하옵니다. 사신의 말이 끝나자 정장공이 여러 신하들을 향해 묻는다. 장차 우리가 노나라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과 토벌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이로운가? 제족이 대답한다. 우리 정나라와 노나라는 대대로 화평을 유지했으니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신이 짐작하기로는 며칠 내로 노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할 것이옵니다. 제족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노나라 사신이 관역에 들었다는 정갈이 왔다. 정장공은 사람을 시켜 사신의 사명을 묻게 했다. 노나라 사신은 새로 군주가 즉위했기 때문에 전날처럼 우호맹약을 맺기 위해 군우끼리 회견하자는 뜻을 전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장공은 비로소 노나라 사신을 인견하고 두터운 예로 대접했다. 그리고 4월 중에 월당에서 상견하자고 언약했다. 언약대로 노나라와 정나라 군우는 4월에 월당에서 회합하여 함께 피를 마시고 영원히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맹약했다. 그때부터 노와 정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송목공의 아들 공자빙이 주평왕 말년에 정나라로 도망해 와서 정장공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어느 날 송나라 사신이 정나라에 와서 정장공에게 아랜다. 공자빙을 본국으로 모셔가서 군위에 세우려고 왔나이다. 정장공은 송나라 사신을 물러가게 한 다음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송나라 군우와 신하들이 꾀로써 빙을 환국시켜 혹시 살해하려는 계교는 아닌 것 같소? 제족이 대답한다. 조금 전에 사신이 바친 국서가 있으니 그 내용부터 먼저 살피십시오. 8. 화독 행례. 국서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이야기는 잠시 지난 날로 돌아간다. 송상공은 즉위한 이래 3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쳤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송상공은 공자빙이 정나라에 가 있으므로 그를 없애기 위해 싸움을 일으켰던 것이다. 송나라 태제 화독은 본래부터 공자빙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화독은 송상공이 정나라를 칠 때마다 비록 가나진 않았으나 심중으론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더구나 공부가는 주존론자였기 때문에 자연 곱게 보아줄 수가 없었다. 화독은 평소 공부가를 살해할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송상공이 중용하는 인물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섣불리 손을 댈 순 없었다. 그러던 중 공부가가 대나라를 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윽고 거느리고 갔던 군사는 모조리 죽고 공부가만 단신으로 귀국하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과부와 고아만 늘어나게 했으니 원성이 일어남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백성들의 원성을 기하로 하여 화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복부하를 시켜 한간의 여러 차례의 출병은 모두 공부가의 주장이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더욱 공부가를 원망하게 됐다. 또한 화독은 공부가의 후처로 들어온 위씨가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한스러워했다. 화창한 봄날 기운은 온화하고 들에는 꽃이 만발했다. 이날 위씨는 친정 식구들을 따라 교회로 성묘하러 나갔다가 수레의 비단을 걷어올리고 아름다운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화독 역시 교회로 산책을 나갔다가 위씨와 맞부닥치게 되었다. 그녀가 곧 자신이 평소에 짝사랑하던 공부가의 후처임을 알자
화독은 한동안 넋을 잃은 듯 쳐다보다 탄식한다. 세상에 이런 미인도 있었던가. 과연 그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이로부터 화독은 위씨를 뺏기 위해 공부가를 죽이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주한왕 10년 어느 날 공부가는 군사와 술에 그리고 군마를 사열했다. 화독은 신복부하를 시켜 군대 안에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 공부가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치려 한다네. 어제 태제와 군사회의를 열어 이미 결정했다더군. 그래서 오늘 군대를 사열하는 것이라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군사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몸서리치며 떼를 지어 태제의 집으로 가서 호소한다. 이제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부디 군우께 진언하여 군대를 출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화독은 군사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았다. 그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뒤에 문전에 모인 군사들을 줄지어 서게 한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정하는 듯이 말한다. 이번 일만 해도 공부가가 싸우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어찌 백성의 불행이 아니리요. 그러나 주공께서는 공부가를 편협대에 신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간해도 듣지 아니하신다. 앞으로 3일 안에 또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토벌할 계획이라 하니 송나라 백성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고. 화독이 슬며시 군사들을 충동질하자 그들은 모두 이를 갈며 그놈을 죽여버리자 하고 소리질렀다. 화독이 황급히 만류하는 채 한다. 너희들이 함부로 떠들다가 공부가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가 주공께 아뢰면 너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모든 군사들이 격분하며 일시에 외친다. 우리 부자, 형제, 친척들은 해마다 전쟁에 나가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제 또 출정한다 해도 적나라 군대의 용맹을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백성을 못살게 구는 그놈부터 먼저 죽여야겠습니다. 화독이 다시 입을 열어 은근히 선동한다. 공부가가 아무리 악독할지라도 주공께서 가장 총애하는 신하이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군사들이 입을 모아 분연히 소리친다. 만일 태제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저토록 무도한 홍군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군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독의 소매를 붙잡고 부디 지금 당장 공부가를 죽여주십시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하고 화독을 떠받들어 수레에 태웠다. 이미 수레를 모는 어자 속에는 화독의 신복 부하들이 끼어 있었다. 이윽고 공부가의 집에 도착한 화독은 사방의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자신은 문지기에게 비밀이 의논할 일이 있다며 공부가와 만나기를 청했다. 이에 공부가는 황망히 의관을 정제하고 당에서 내려와 대문 쪽으로 나왔다. 대문이 열리자 군사들은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깜짝 놀란 공부가가 옆걸음으로 돌아서려는데 어느덧 화독이 당상에 올라가 호령한다. 백성을 못살게 구는 도적이 여기 있으니 어찌 가만히 두겠는가. 이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공부가의 등 뒤에서 군사가 나타나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목을 잃은 공부가는 피비린 내를 물씬 풍기며 거꾸러졌다. 화독은 곧 신복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실로 들어가 위씨를 붙들어 수레 안에 태웠다. 위씨는 실신한 사람처럼 악도 쓰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위씨의 고운 눈이 얼음처럼 차가운 빛을 발했다. 이윽고 그녀는 가만히 허리띠를 끌러 목을 메고 자결했다. 절세 미인을 이런 악독한 수단으로 납치한 화독은 자기 집에 도착하여 수레 안을 들여다보고 놀랐다. 이미 위씨는 저승으로 간 지 오래였던 것이다. 그녀는 채 감지 못한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화독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독은 외면하고 수레에서 물러나며 탄식해 마지 않다가 아랫사람에게 거적을 싸서 교회에 매장하라고 분부했다. 한편 군사들은 공씨 집안 물건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또 공씨 집안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다만 이 중에 요행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공부가의 어린 아들 목군부였다. 한 하인이 어린 목군부를 끌어안고 밤을 이용해 노나라로 달아났던 것이다. 목군부는 후일 동방대성이 된 공자의 육대조라는 영예를 얻었다. 이튿날 송상공은 공사마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족을 잃은 듯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화독이 일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즉시 입궁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화독은 병을 핑계하여 송상공의 명에 응하지 않았다. 송상공이 다시 분부한다. 수레를 준비하라. 과인이 친히 공사마의 장례에 참석해야겠다. 이 소식은 즉시 화독에게 전해졌다. 화독이 군중에서 문서를 다루는 군정을 불러 말한다. 주공이 공사마를 총애한 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바다. 너희들이 공사마를 죽였으니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 성군이신 송목공은 그 아드님을 젖혀놓고 송상공에게 군의를 전했던 분이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주공은 공사마만 신용하고 항상 성군의 아드님 공자빙이 도망가 있는 정나라를 쳤으니 너희들 손에 공사마가 죽은 것은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다. 또 이때를 기해서 배은망덕한 주공을 없애버리고 성군의 아드님을 모셔다 군위에 세우면 이는 전하위복이 되는 것이다. 군정이 대답한다. 태제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바로 군사들의 뜻과 같습니다. 이리하여 화독은 군사들을 공부가의 집 근처에 매복시키고 송상공이 나타나기만 고대했다. 이윽고 송상공 일행이 당도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일시에 뛰쳐나왔다. 이에 송상공을 시위하던 자들은 크게 놀라 달아나 버리고 송상공이 탄 수레는 군사들에게 포위당했다. 얼마 후 군사들은 흩어지고 산산조각난 수레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송상공의 시체가 보였다. 화독은 송상공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가 곡했다. 그리고 북을 울려 백관을 집합시켰다. 그는 평소 거슬리던 장군 두어 사람에게 주공을 살해했다는 죄를 씌워 죽이고 세상의 이목을 은폐했다. 화독이 큰 소리로 선포한다. 지금 성군의 아드님 공자빙이 정나라에 계시니 마땅히 그를 모셔다 군의를 계승케 해야 하오. 백관은 그 말에 일제히 허리를 굽혀 호응하며 물러갔다. 화독은 급히 정나라로 사신을 보내 송상공의 죽음을 알리고 공자빙을 모셔오게 했다. 또한 여러 나라로 뇌물을 보내며 공자빙을 군위에 모시게 된 경위를 알렸다. 한편 정장공은 송나라 사신을 접하고 국서를 읽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공자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군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즉시 수레를 준비시켰다. 본국으로 떠나던 날 공자빙이 땅에 엎드려 울며 쇠잔한 빙의 목숨이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우께서 두둔해준 덕택이었사옵니다. 이제 다행히 본국으로 돌아가 군의를 계승하게 되었나이다. 앞으로는 마땅히 대대로 정나라를 모시는 배신이 되겠나이다. 어찌 두 마음이 있겠나이까. 하니 정장공도 목이 메었다. 공자빙은 송나라로 돌아가는 즉시 화독의 영접을 받고 군위에 올랐다. 이가 송장공이다. 화독은 여전히 태제 자리에 앉아 각국으로 뇌물을 보내니 받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그 후 정나라, 제나라, 노나라의 군우는 직이라는 송나라 땅에서 회견하고 송장공의 군의를 승인했다. 또 화독은 송나라의 경이 되었다. 제희공은 직당에서 정백 노후와 회합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급보를 받았다. 지금 북쪽 오랑캐의 융주가 그 원수인 대량과 소량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제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였사옵니다. 그들은 벌써 추가 땅을 점령하고 계속 역할을 공격하고 있으니 주공께선 속히 돌아오시옵소서. 제희공이 크게 놀라 말한다. 북쪽 오랑캐가 누차 우리를 침범했지만 그저 좀도적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엔 그놈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하니 만약 이 일에 재미를 붙이면 앞으로 북방 경계는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제희공은 급히 노나라, 위나라, 정나라로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하는 한편 자신은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 공자원과 공손대중을 거느리고 역하로 나아가 적군을 막았다. 한편 정장공은 제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자호를 불러 분부한다. 제나라와 우리 정나라는 서로 동맹한 사이다. 더구나 우리 정에 싸움이 있을 때마다 쟤는 반드시 우리를 도왔다. 이제 제나라가 군사를 청하니 속히 가서 구원하여라. 이에 정세자 홀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친히 대장이 되어
고고미로 부장을 삼아 밤낮 없이 제나라로 달려갔다. 세자홀이 역하에 이르러 제2공과 만났을 때 노나라와 위나라 군사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제2공은 정나라 군사가 구원하러 온 것에 감격하여 친히 성에서 나와 영접하고 음식을 푸짐히 베풀어 군사를 위로했다. 그리고 세자홀과 함께 적을 물리칠 계책을 토의했다. 세자홀이 의견을 말한다. 오랑캐들은 도보로 싸우기 때문에 진격이 용이한 반면 패하기도 쉽사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병거로 싸우니 좀처럼 패하기는 어려우나 진격은 느릴 수밖에 없나이다. 원래 오랑캐는 성미가 경솔하고 단정치 못하며 탐욕스럽고 인정이 없어 승리에도 사양할 줄 모르며 패에도 서로 구원하지 않사옵니다. 하오니 꾀로서 그들을 유인하면 승전할 수 있나이다. 싸우다가 거짓 패한 채 하고 달아나면 그들은 반드시 길을 쓰고 쫓아올 것입니다. 그때 미리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포위하면 놈들은 크게 놀라 도망칠 것이옵니다. 즉 달아나는 적군을 추격하면 크게 승리할 수 있나이다. 제2공은 이 의견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 계책이 참으로 좋구려. 제나라 군사는 동쪽에 매복하여 적의 앞을 막고 정나라 군사는 북쪽에 매복했다가 그 뒤를 쫓아 앞뒤로 협공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요. 이에 세자홀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길로 올라가 길 양편에 매복했다. 제2공이 공자원을 불러 계책을 지시한다. 그대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랑캐 군사들이 쫓아오거든 급히 나와 공격하라. 다시 제2공은 공손대중을 불러 일지군을 거느리고 적과 싸움을 하되 곧 거짓으로 패한 채 하여 그들을 동문까지 유인하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공자원과 공손대중은 각기 명령을 받고 떠나갔다. 공손대중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진 앞에 나아가 싸움을 도두자 오랑캐 원수 소량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진영에서 나와 대적했다. 곧 양편은 서로 어우러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대중은 소량과 맞서 겨우 20여 합을 싸우다가 기력이 부족한 채 하면서 수레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정군이 일제히 수레를 돌려 북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을 돌아 동쪽 길로 달아나자 소량은 더욱 힘을 다해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았다. 이때 진영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오랑캐 원수 대량은 자기 군사가 승전함을 보고 대군을 모조리 일으켜 뒤를 따랐다. 오랑캐 군사가 달아나는 제나라 군사를 쫓아 동문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일성포양과 함께 북소리가 하늘을 찌르더니 덤불과 갈대 속에서 제나라 군사가 벌집을 쑤신 듯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소량은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이에 대량의 대군 역시 뒤돌아섰다. 그러자 지금까지 달아나기만 하던 공손대중과 동문에 매복하고 있던 공자원은 합세하여 달아나는 오랑캐 군사를 뒤쫓았다. 적장 대량은 소량에게 군사의 퇴로를 인도하게 하고 자신은 제나라 추격병을 막았다. 이처럼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나는 동안 뒤에 처진 오랑캐 군사는 모조리 제군에게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당했다. 그 와중에서 겨우 달아날 수 있었던 오랑캐 군사는 작산 아래에 이르렀어야 제나라 추격병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가쁜 숨을 돌렸다. 그들이 헐떡이던 숨을 가라앉힌 뒤에 솥을 걸고 밥을 지으려 할 때 또다시 상기슭에서 큰 함성이 일어나며 일지군마가 일시에 달려나왔다. 정나라 장수 고고미가 여기 있다. 대량과 소량은 이 벼락 같은 호령 소리에 대적할 마음을 잃고 황망히 말에 올라 북쪽으로 달아났다. 고고미가 계속 추격하여 오랑캐 군사들을 엄살하는데 또 함성이 일며 세자홀이 군사를 거느리고 앞을 막았다. 또 뒤쪽에서 군사를 용솔하고 오는 공자원과 공손대중도 보였다. 오랑캐 군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소량은 축담의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대량은 홀로 포위를 뚫고 나가다가 세자홀을 만나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없이 그 칼에 맞아 죽었다. 포로가 된 오랑캐만도 300명이 넘고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세자홀은 대량 소량의 목과 사로잡은 오랑캐들을 모조리 제2공에게 바쳤다.
제2공이 크게 기뻐하며 칭찬한다. 세자의 탁월한 무용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랑캐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리요. 오늘 우리 제나라의 사직이 안정된 것은 모두 세자의 공이로다. 세자 홀은 이 과분한 찬사에 오히려 명구스러워져서 우연히 조그만 공을 세웠을 뿐 과히 칭찬하실 것은 못되나이다 하고 겸손히 사양했다. 제2공은 노나라 위나라로 사신을 파견해 오랑캐 군사를 이미 물리쳤으니 구원병을 보내지 말라고 통지했다. 그런 다음 큰 연회를 베풀어 세자홀을 융숭히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제2공이 넌지시 세자에게 말한다. 과인에게 딸이 있는데 원컨대 물리치지 마시오. 그러나 세자홀은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만큼 제삼 사양했다. 연회가 파한 뒤 제2공이 이중년을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정나라 장수 고고미를 찾아가서 이 혼사가 성립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시오. 이중년은 명을 받고 즉시 고고미에게 갔다. 우리 주공께선 기국 세자의 인격을 사모하여 전에도 사신을 보내 혼인을 맺고자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소이다. 오늘도 우리 주공께서 세자에게 친히 청했지만 세자는 굳이 고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려. 세자가 제삼 사양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대부께선 이 일이 성사되도록 힘써 주시오. 이중년은 고고미에게 흰옥 두 쌍과 황금을 헌납하고 돌아갔다. 이에 고고미는 세자 홀에게 가서 여러 가지로 권한다. 그러나 홀은 여전히 거절한다. 지난날 별일이 없었을 때도 제후가 내게 혼인을 청했지만 나는 거절했소. 지금은 더구나 주공의 명을 받들어 제나라를 구원하러 왔다가 다행히 성공했는데 만일 장가들어 아내를 데리고 귀국한다면 남들이 무엇라 하겠소. 반드시 내게 공을 핑계 삼아 아내를 얻었다 할 것이니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이오. 고고미는 계속해서 권했으나 세자홀은 끝내 승낙하지 않았다. 이튿날 이중년은 다시 제2공의 분부를 받고 세자홀을 찾아갔다. 세자홀은 역시 사양했다. 이렇게까지 단호히 나오는 데야 이중년으로서도 더 권할 수가 없었다. 이중년의 보고를 듣고 제2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내 여식이 아무 허물이 없거늘 세상의 신랑감이 세자홀 하나뿐이겠는가. 그날로 세자홀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한 세자홀은 부친 정장공에게 제2공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듣고 제족이 은밀히 고고미를 불러 책망한다. 우리 주공에겐 사랑하는 아들이 많소. 공자돌과 공자의, 공자미 세 사람이 모두 엉뚱한 뜻을 품고 있소. 세자가 이번에 제나라와 혼인을 맺으면 장차 그 도움이 클 것이오. 제나라에서 혼인말이 없더라도 이쪽에서 청혼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어째서 돌아오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지 알 수 없소. 그대는 이번에 세자를 따라갔거늘 어째서 힘껏 간하지 않았소. 고고미가 변명한다. 내가 여러 차례 권했지만 세자가 듣지 않는 걸 어쩌겠소. 이에 제족은 탄식하며 돌아갔다. 원래 고고미는 공자미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는 제족의 말을 들은 후로 더욱 공자미와 친하게 지냈다. 그 후 제족이 세자홀에게 말한다. 진나라에 청혼하고 위나라와 수호하여 두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두 나라와 정립하면 나라의 힘이 자연 강해질 것이옵니다. 이 말에 세자홀도 수긍했다. 이리하여 제족은 정장공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진우로 사신을 보내 구원했다. 진우는 쾌히 승낙했다. 드디어 세자홀은 진나라에 가서 장가들고 신부 규시를 데리고 귀국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노황공이 제2공에게 청혼했다. 그때까지 정나라의 세자홀과 통혼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제2공은 딸 문강을 노나라로 출가시켰다.